프롤로그. 그날 강도윤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대저택 뒤편, 25년 동안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낡은 유리 온실. 그 안에는 죽은 꽃도, 마른 흙도, 먼지 쌓인 조향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윤은 그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향유병을 손에 들었을 뿐인데 손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흰 작약, 젖은 흙, 시더우드, 그리고 아주 희미한 바닐라. 그 향이 공기 중에 퍼진 순간 저택으로 돌아온 백윤재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아내 서문희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린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향은... 문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향이야. 도윤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연 것은 온실문이 아니라 25년 동안 닫혀있던 한 가족의 상처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마침 저택 앞에 차를 세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라비앙의 전무이사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열린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온실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의 손에 들린 서류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챕터. 자물쇠 걸린 온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내려앉아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낡은 작업복 위에 새로 산 회색 점퍼를 걸치고 커다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철문 너머에는 오래된 저택이 보였습니다. 정원이 넓기로 유명한 집이었고 담장 너머로는 키 큰 측백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윤이 이 집의 입주 정원사로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흙을 만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꽃 이름은 남들보다 늦게 외웠지만 꽃이 아픈지 건강한지는 냄새만 맡아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재능이라고 했지만 도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흙과 나무와 비 냄새가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철문 옆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오신 정원사님이죠? 네. 강도윤입니다. 저는 이 집 살림을 오래 봐온 오복순이에요. 따라오세요. 복순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따라 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얀 벽과 검은 기와 넓은 잔디밭, 오래된 석등, 그리고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조용히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전체에 사람 사는 온기는 적었습니다. 좋은 집인데도 쓸쓸했습니다. 깨끗한데도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정원 끝으로 시선을 돌리다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유리 온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서양식 온실. 유리벽은 군데군데 흐려져 있었고 지붕 위에는 마른 덩굴이 엉켜 있었습니다. 문에는 두꺼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인데, 분명 처음 보는 곳인데 발끝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온실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긴 가지 마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이 돌아보자 복순은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온실은 이 집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곳이에요. 회장님도 사모님도 그쪽 이야기는 싫어하세요. 특히 문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온실인데 왜 닫아두신 겁니까? 복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5년째 닫혀 있어요. 도윤은 다시 온실을 바라봤습니다. 25년. 그 숫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라 죽은 화분들, 오래된 조향 도구들, 그리고 사모님이 버리지 못한 기억들이요. 복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온 집에서 지나치게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실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뒤 저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국내 유명 향수 브랜드 라비앙의 대표 백윤재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재의 아내 서문이었습니다. 문희는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깊이 지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흰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정했지만 눈가에는 오래 울어본 사람만이 가지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새 정원사인가? 백윤재가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강도윤입니다. 앞으로 정성껏 일하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재의 시선이 도윤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순간 놀란 듯한 표정이 스쳤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문희 역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먼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윤재가 물었습니다. 30입니다. 윤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고향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릴 때 보호소에 있다가 할머니께 입양돼 자랐습니다. 문희의 얼굴이 아주 잠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은 복순 씨에게 안내받게. 윤재는 짧게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차고 앞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던 남자 라비앙의 전무이사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윤재의 사촌형이자 회사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회사 안에서는 다른 평가도 있었습니다. 후계자 없는 회장 자리를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노려온 사람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박재현은 새 정원사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본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날 밤 박재현은 평소와 달리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정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잔디를 다듬고 오래된 나무에 물을 주고 말라가는 장미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일은 익숙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온실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닫혀있는 문, 먼지 낀 유리, 안쪽에서 보일 듯 말 듯한 낡은 작업대. 점심 무렵 도윤은 정원 한쪽에서 물을 마시다가 백세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백윤재와 서문희의 딸이었습니다. 직업은 플로럴 아티스트. 다음 달 라비앙 창립 40주년 기념 전시에서 꽃과 향을 결합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네. 강도윤입니다. 저는 백세린이에요. 앞으로 제 작업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세린은 밝게 웃었습니다. 말투가 참 차분하시네요. 이상하다. 처음 뵙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도윤은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자신도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세린은 꽃시장에 다녀와야 한다며 도윤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원래는 정원 일만 맡기로 했지만 집안 사정상 전시 준비도 도와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비 올 것 같네요. 도윤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세린이 놀란 듯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도요.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하는데 저는 비 오는 새벽 냄새가 제일 좋아요. 도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흙이 젖을 때 나는 냄새요. 맞아요. 젖은 흙 냄새. 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꽃시장에 도착하자 세린은 흰 작약을 골랐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꽃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꽃 좋아하세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갑니다. 저도요. 어릴 때부터 흰 작약만 보면 마음이 놓였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둘 다 차가운 아메리카노만 마셨고 회색을 좋아했습니다. 긴장하면 손끝으로 테이블을 3번 두드렸고 백단향 향초 냄새를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린이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이상한 꿈 자주 꾸세요? 어떤 꿈 말입니까? 안개 낀 온실 앞에 서 있는 꿈이요. 문 안쪽에 누군가 있는데 다가가려고 하면 항상 깨요. 도윤은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그 꿈, 도윤도 어릴 때부터 꾸던 꿈이었습니다. 안개 낀 유리 온실, 문 너머의 따뜻한 불빛,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 저도 꿉니다. 세린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요. 차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오금래를 바라봤습니다. 금래는 그를 6살 무렵 보호소에서 데려와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도윤에게는 세상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냐? 제가 보호소에 들어간 날이 언제였죠? 금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금래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4월 12일. 네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보호소에 맡겨진 날이 그날이라더라. 그래서 그날을 내 생일로 삼았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린의 생일도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에 닫힌 온실 앞에서 오래 묻힌 비밀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챕터.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 세린의 전시 준비는 날이 갈수록 바빠졌습니다. 라비앙 창립 40주년 기념 전시는 단순한 꽃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라비앙의 대표 향수들과 어울리는 꽃, 빛, 음악, 사진을 함께 배치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세린은 아버지의 회사 행사라고 해서 대충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서문희가 한때 만들었던 향수의 세계를 자신의 꽃으로 다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전시 주제가 잃어버린 정원으로 정해진 뒤부터 윤재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문희는 온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온실은 25년 동안 닫혀 있을까? 왜 사모님은 꽃과 향을 사랑했던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정작 조향 이야기가 나오면 손을 떨까? 한편 박재현은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도윤의 존재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회사 회의에서도 집안 모임에서도 자꾸 그 정원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쾌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회장 일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거슬릴 뿐이라고요. 하지만 어느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에서 25년 전 신문 스크랩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백윤재 라비앙 대표 자택 화재 5살 아들 실종. 그는 오래 그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박재현은 평소 거래하던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봐주게. 회장님 댁 정원사야.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가족관계, 입양 기록, 보호소 시절 기록까지 전부. 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 그날 일은 완벽하게 정리됐어. 그러나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세린은 도윤과 함께 오래된 꽃 도매상에 들렀습니다. 전시장 중앙에 놓을 커다란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특수한 덩굴과 이끼가 필요했습니다. 도매상 주인은 백세린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세린 아가씨. 벌써 이렇게 컸네. 어릴 땐 엄마 손 붙잡고 자주 왔었는데. 세린은 웃었지만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요. 문희 선생이 얼마나 유명했는데. 향수 만들 때 꽃 고르는 눈이 보통이 아니었지. 그런데 그 사고 이후로는 통 못 오시더구먼. 도윤의 귀가 그 말에 멈췄습니다. 사고. 세린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사고 이야기는 정확히 뭐였어요? 주인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말 안 해주던? 늘 놀이공원에서 오빠를 잃어버렸다고만 하셨어요. 도윤은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세린에게 잃어버린 오빠가 있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이 라비앙새 향수 발표 전날이었지. 너희 집 온실에서 불이 났어. 향료 자료도 일부 사라지고 어린 아들도 그 혼란 속에서 없어졌다고 들었다. 나중에 시장 쪽에서 아이를 봤다는 말도 있었지만 끝내 못 찾았다더라. 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이요? 그래. 그냥 사고라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지. 당시 라비앙하고 경쟁하던 회사가 있었잖아. 에테르라고. 그쪽에서 제조법을 훔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소문도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더군. 그날 밤 집안에서 누가 그쪽 사람을 들여보냈는지까지는 끝내 못 밝혔다지.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머릿속 어딘가가 욱신거렸습니다. 불, 연기, 누군가의 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순간 짧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세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온실 안에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닮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향 이름은 뭐야?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의 정원.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매캐한 연기, 뜨거운 불길, 그리고 어른 남자의 그림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 출근한 도윤은 세린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세린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꿈꾸셨어요? 세린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실에 불이 났습니다. 세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시 준비는 계속되었지만 둘 사이에는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세린과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장난감 조향 세트를 앞에 두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오빠예요. 백이준.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졌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5살이요. 저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었고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쌍둥이요? 네. 그런데 저희는 별로 안 닮았대요. 오빠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저는 엄마를 닮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보호소 이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냄새는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냄새요? 젖은 흙, 흰 작약, 백단향, 그리고 타는 냄새.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가 좋아했던 향이랑 같아요. 한편 백윤재는 이 모든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세린이 가까워지는 것도, 문희가 도윤을 볼 때마다 흔들리는 것도, 자신 역시 도윤의 얼굴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을 보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더 잔인하게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그는 이미 25년 동안 수없이 무너져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희는 닫힌 온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만지던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여기 있어? 문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도윤 씨 말이에요. 윤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당신도 느꼈잖아요. 우연이요.
어떻게 그 많은 게 다 우연이에요? 생일도, 꿈도, 향을 맡는 방식도. 윤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희야, 우리 또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못 버텨. 문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이미 25년째 무너져 살고 있어요. 그 말에 윤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온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 안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탓했던 세월,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희망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재현이 부탁한 흥신소 조사관 한기철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알아보라신 건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호소 기록이 너무 깨끗합니다. 입양 서류도 그렇고요. 일부러 손을 댄 흔적인지 그냥 옛날 기록이 부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재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파봐. 그리고 절대 회장님 댁에는 이 일이 들어가면 안 돼. 한기철이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전무님, 혹시 뭔가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보았던 어린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린의 전시를 하루 앞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택에는 이상하리만큼 바람이 없었습니다. 정원은 고요했고 닫힌 온실의 유리벽에는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그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25년 전 사라진 진실까지 함께 깨어나게 될 줄은요. 3챕터 새벽의 정원. 전시 전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세리는 아침부터 전시장과 저택을 오가며 꽃장식과 조명, 향 분사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윤재는 회사 임원들과 행사 일정을 확인했고 문희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 이름은 새벽의 정원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이름을 오래 고민해 정했습니다. 어릴 때 꿈속에서 들은 말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한때 만들다 멈춘 향수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25년 전 사라진 오빠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 모두가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트럭에 꽃장식과 설치물을 싣고 따라갔습니다. 전시장 안은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흰 작약, 은방울꽃, 마른 이끼, 오래된 나무 조각, 유리병에 담긴 향료들이 조명 아래 놓였습니다. 세리는 마지막 점검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 씨. 네. 저택 작업실에 중요한 향료 노트가 빠졌어요. 엄마가 예전에 쓰던 복사본인데 마지막 공간에 꼭 필요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아니면 세팅을 못해서요. 도윤은 곧장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저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순도 일찍 퇴근한 뒤였습니다.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는 세린의 작업실에서 향료 노트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갈색 노트였습니다. 노트를 들고 내려오던 도윤은 1층 복도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온실로 이어지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희가 열쇠를 만지다 떨어뜨린 것을 복순이 제대로 잠그지 못한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정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실 쪽에서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오래된 흙냄새, 마른 나무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흰 꽃향. 그것은 냄새라기보다 기억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온실 앞에 섰습니다.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건드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문고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 소리가 조용한 저택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온실 안은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말라붙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낡은 조향대 위에는 먼지 쌓인 유리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어린아이 키에 맞춘 작은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작은 작업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아프게 뛰었습니다. 작은 의자, 작은 유리막대, 라벨이 삐뚤빼뚤 붙은 향유병. 그중 하나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도윤은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장면이 스쳤습니다. 어린 자신이 작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엄마한테 줄 거야? 응. 엄마가 울지 않게 해주는 향이야. 향이 어떻게 사람을 안 울게 해?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돼.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조향대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향유병들이었지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흰 작약, 젖은 흥, 시더우드, 백단향, 희미한 바닐라. 도윤은 작은 유리 스포이트를 들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 손놀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향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먼지 낀 온실 안에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 퍼졌습니다. 비 온 뒤의 정원, 새벽빛을 머금은 흰 꽃, 오래된 나무 문을 열 때 나는 따스한 냄새.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를 집에 두고 온 게 맞니? 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같이 찾으러 오길 잘했구나. 문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뒤이어 윤재의 낮은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서류를 전달하러 들렀던 박재현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과 박재현은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온실 쪽에서 향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향. 그녀는 비틀거리며 온실로 걸어갔습니다. 세린과 윤재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도윤이 조향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을, 25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향이 다시 살아난 것을. 문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준아. 도윤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사모님. 윤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뭘 한 건지 아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윤재가 다가왔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자네가 뭔데 이곳을 건드려?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향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는 조향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순서로 섞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문희가 흐느꼈습니다. 여보, 봤잖아요. 이 향이에요. 우리 이준이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향.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재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 그날 그 아이가.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씩 장면만 떠오릅니다. 불이 났고 누군가 저를 끌고 갔고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아이 저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전씨는 잠시 잊혔습니다. 윤재는 도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재와 문희, 세린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확인해봐야 해요. 윤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희망이다. 문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이준이라면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윤재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DNA 검사하자.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자. 다음 날 윤재는 조심스럽게 도윤이 마신 컵과 자신의 검체를 병원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은 모두에게 너무 길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금래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금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약 그 집 아들이 맞다면 할머니는 금래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할머니, 피로 이어진 가족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내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야.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널 데려온 날부터 내 손자로 키웠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든 내겐 여전히 강도윤이야. 도윤은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재는 병원 봉투를 들고 저택 거실에 섰습니다. 문희와 세린, 도윤, 그리고 금래 할머니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윤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지 위에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준아. 도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문희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희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린도 울며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닫힌 온실에는 25년 만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어디선가 그 불을 다시 꺼뜨리려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챕터 거짓의 향기. 이준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핵심 임원들에게만 알려진 일이었지만 그중 한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누구보다 빨리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집에 돌아오면 식은땀을 흘리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모든 걸 기억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지? 25년 동안 묻어둔 일이 이렇게 드러날 수는 없어. 그는 흥신소 조사관 한기철을 다시 불렀습니다. 전무님, 이제 와서 더 알아볼 게 있습니까? DNA까지 나왔다는데. DNA는 진짜겠지. 하지만 그 사람 주변은 어때? 어디서 자랐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한기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평범하게 자랐던데요. 박재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평범할 리가 없어. 만들어봐. 그 사람이 진짜 백이준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길 만한 자료. 옛날 에테르 쪽 인맥이라든가. 한기철이 흠칫했습니다. 전무님, 그건 위조를. 위조가 아니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회장님 댁에는 신중함이 필요해. 며칠 뒤 박재현은 윤재를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윤재야, 축하한다는 말부터 해야겠지만 형으로서 한 가지는 짚어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준이가 돌아온 건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런데 그 친구 주변을 좀 알아봤더니 옛날 보호소를 거치기 전 행적이 묘하게 깨끗해. 그리고 한때 에테르 출신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윤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DNA가 일치한다고 해도 검사기관이나 채취 과정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짚고 가야 하지 않겠나? 회사 후계와도 관련된 일이야. 누군가 일부러 접근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지.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세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박재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세린아. 다만 신중하자는 거지. 너희가 너무 빨리 마음을 열어서 걱정이 되는구나. 세린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오빠는 우리랑 같은 향을 기억했어요. 같은 꿈을 꿨고요. 그게 다 거짓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꿈이나 감각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거다, 세린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문희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박재현의 말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윤재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들을 향한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도윤, 이제는 백이준이라 불리던 그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느꼈습니다. 문희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뛰어왔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린아, 나는 이 집에 혼란만 주는 것 같다. 무슨 소리예요? 큰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나도 내가 정말 누구인지 DNA 말고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불안해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세린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잘 들어요. 나는 검사 결과 같은 거 몰랐을 때부터 오빠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그게 가짜일 수 있어요? 그 많은 우연이, 그 많은 향이, 그 많은 꿈이 전부 누가 시켜서 만든 거라고요?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나는 오빠를 믿어요. 가지 마세요. 바로 그때 오래 집안일을 봐온 오복순이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도윤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동안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세린과 이주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오래 참아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5챕터. 새벽이 밝히는 진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와 문희, 세린, 이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오복수는 두 손을 꼭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다가 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온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박재현 전무님 목소리도 같이 들렸어요. 윤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이요? 네.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였어요. 약속한 자료는 어디 있냐?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 오갔고요. 그러다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보고만 있었는데 박재현 전무님이 우는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걸 봤어요. 문희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이준이었나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전무님이 아이 손을 놓고 먼저 빠져나가셨어요. 저는 그 후로 아이를 못 봤어요. 다음날 다들 화재 사고라고만 했고 그날 밤 일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박재현 전무님이었어요.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25년 동안 말 안 하셨어요? 복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의심도 됐고요. 회장님 가족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괜히 말해서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두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그 순간 이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자신을 붙잡았던 손, 조용히 해라고 낮게 으르렁거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 손이 갑자기 풀리며 느꼈던 뜨거운 열기와 어둠. 기억났습니다. 이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를 붙잡았던 사람의 얼굴이 큰아버지였습니다. 문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윤재는 직접 박재현을 회사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세린과 이준도 함께였습니다. 박재현은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들 표정이 왜 이러냐? 윤재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책상에 올렸습니다. 복순의 증언을 정리한 기록과 다락에서 발견된 옛 경비원의 낡은 업무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25년 전 그날 밤 외부인 한 명이 박재현의 안내로 후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기록이 짧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재현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형님. 그날 밤 온실에 형님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에테르 쪽 사람을 들여보낸 것도, 불이 난 것도, 이준희가 사라진 것도 전부 형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박재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증언 하나, 낡은 수첩 하나로 이런 누명을 씌우는 거냐? 내가 평생 이 회사에 바친 시간은 생각도 안 하고. 형님. 윤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준희가 그날 자신을 붙잡았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박재현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희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였습니다. 저를 붙잡고 조용히 하라고 하셨던 분. 박재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은 사고였다. 에테르에서 그저 신제품 자료 일부만 넘겨달라고 했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도 그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로 향료 보관함을 건드리는 바람에 불이 났고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마침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입을 막았어. 들킬까 무서워서. 그러다 연기가 너무 심해져서 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놓고 나왔다. 문희가 비틀거리며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 아이를 버리고 25년 동안 우리 옆에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박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이가 무사히 어디선가 발견될 거라고만 생각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모든 게 끝이니까. 윤재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형님. 이건 더 이상 가족 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자료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형님의 모든 직책을 정지시키겠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그는 이준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이 진심인지 변명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회사 안에서 그의 자리는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이준은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의심과 두려움이 그제야 완전히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온실 앞에 모였습니다. 문희가 이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세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지. 6챕터. 다시 피어난 가족. 도윤이 백이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박재현의 죄까지 모두 드러난 뒤에도 모든 것이 곧바로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윤은 강도윤으로 살아왔고 금내 할머니의 손자로 자랐습니다. 백윤재와 서문희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기적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갑자기 두 개의 삶이 겹쳐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문희는 매일 도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옷을 챙기고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가끔 어색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희는 그때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25년도 기다렸는데 며칠 더 못 기다리겠니? 윤재는 더 서툴렀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형님을 의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윤재는 자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는 그런 말을 쉽게 믿지 못한다. 저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저를 기다린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준 사람들이니까요. 윤재는 그 말에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시회는 예정보다 조금 늦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를 담아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새벽의 정원을 단순한 설치 작품이 아니라 가족의 기억을 되찾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실에서 발견한 오래된 조향대가 전시장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옆에는 흰 작약과 젖은 이끼, 오래된 나무 조각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아니 이준이 되살린 향 새벽의 정원이 아주 은은하게 퍼지도록 했습니다. 전시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향을 맡고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집 마당이 떠오른다고 했고, 누군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냄새 같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전시 마지막 순서에서 세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간 새벽의 정원은 제 어머니가 오래전 만들다 멈춘 향과 제 오빠가 어린 시절 남긴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세린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래전 큰 사고로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그 상처를 말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 사람이 돌아왔고 그를 둘러시던 거짓과 의심까지도 결국 진실 앞에서 거쳤습니다. 문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향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전시가 끝난 뒤 가족들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온실 문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유리벽은 깨끗하게 닦였고 마른 화분들은 새 흙으로 채워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덩굴 사이에서는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조향대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줄 몰랐어. 이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곳을 기억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세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우리 가족 작업실로 쓰면 어때요? 윤재가 온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좋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닫아두기만 한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었어. 기억도 사람도 사랑도 결국 다시 숨을 쉬게 해줘야 하는 거였어. 그리고 거짓도 언젠가는 반드시 향기 앞에 무너지더구나. 금래 할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저택에 초대받은 날 그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혹시 도윤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희는 금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살린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를 살렸지. 남편 죽고 혼자 살던 늙은이한테 와서 다시 밥 짓게 하고 웃게 해준 아이예요. 문희는 금래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족해요. 금래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온실 안작은 탁자 위에는 차와 과일이 놓였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이주는 오래된 조약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삐뚤빼뚤 썼던 글씨가 남아있었습니다. 엄마가 울지 않는 향, 세린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향, 아빠가 집에 빨리 오고 싶어지는 향. 이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걸 썼군요. 문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너는 어릴 때도 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 했어. 세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이제 내 전시 때마다 향 만들어줘야 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빠가 벌써 튕기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저택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집 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고
덮어두었던 방에 햇빛이 들어오고 말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다시 불렸습니다. 며칠 뒤 이준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백이준으로 돌아갈 것인가? 강도윤으로 남을 것인가? 그는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강도윤으로 살아온 시간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백이준이라는 이름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이름 모두 내 삶이다. 문희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 충분해. 그 후 이준은 라비앙의 조양연구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현이 떠난 자리에는 다른 임원이 들어섰지만 회사 분위기는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문적인 공부는 처음이었지만 그의 감각은 놀라울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는 향을 만들 때마다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향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꽃을 만들고 이준은 향을 만들었습니다. 남매는 함께 새로운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은 돌아온 계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다시 온실입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리 지붕 위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조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희는 옆에서 향유병을 정리했고 세리는 흰 작약을 다듬었습니다. 윤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새 화분에 흙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금래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준은 작은 유리병에 완성된 향을 담았습니다. 문희가 물었습니다. 이번 향 이름은 뭐니? 이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닫힌 온실의 마지막 향기요. 세린이 웃었습니다. 마지막 향기라니 너무 슬프잖아. 이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끝이라는 뜻만은 아니야. 아픈 기억으로만, 그리고 거짓으로 덮여있던 마지막 향기. 이제 그 다음 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 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향의 이름은 뭐냐? 이준은 온실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아주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피는 아침. 문희는 눈물을 머금고 웃었습니다. 그날 25년 동안 닫혀있던 온실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기다리던 공간도, 거짓이 숨어들었던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다시 가족이 모이는 자리, 상처가 향기로 바뀌는 자리, 오래된 사랑이 새롭게 피어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완전히 밝아올 때 온실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흰 작약, 젖은 흙, 시더우드, 백단향, 그리고 아주 희미한 바닐라. 그 향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닫힌 마음도 언젠가는 열린다고. 잃어버린 사람도 사랑이 기억하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짓은 결국 향기 앞에서 무너진다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보다 깊고 시간보다 질긴 향기로 남는다고. 그렇게 닫힌 온실의 마지막 향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용 마무리 멘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오래 묻어두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25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이곳의 따뜻한 향기처럼 오래 머물겠습니다.